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149화를 시작하겠습니다. 혼자서 저는 민원연의 김원경 사무처장이고요.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입니다. 청년회장 이봉 활동가입니다. 예, 오늘 배나은 활동가는 연차를 썼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 뭔가 격렬한 주말 파티를 즐기고 지금 장렬하게 휴식 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느낌이. 그런 느낌이 드는 날이 있거든요. 저의 촉은 거의 틀리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축하드리고 예, 회복돼서 돌아오시기를. 베나베나 쇼는 오늘 불가능하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원래 오늘 안 하는 날입니다. 화수목 중에 목요일만 하고 있는데 네, 예. 네. 자꾸 맨날 해달라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네. 안녕하세요. 민원연 김원경 처장입니다. 미디어 탈곡기 잘 듣고 계시죠? 미디어 탈곡기를 응원하는 방법 무려 4가지가 있습니다.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그리고 하트 누르기인데요. 다운로드와 댓글 달기는 모든 곳에서 됩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가 늘 답변 드리겠습니다. 팟빵에서는 구독, 파티에서는 즐겨찾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하트는 팟빵과 파티에 모두 있으니까 매일매일 꼭꼭 눌러주세요. 꼭이요. 자, 일단은 KM 소식 여전히 돌리고가 남아있으니 KM 소식부터 듣고 와서요. 그 다음에 오늘은 월요일이라서 저희가 특집으로 또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5.18 관련해서 민원연이요. 사실은 광주 5.18 재단하고 사업을 하고 있죠. 프로젝트를 받아서 그러니까 협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대한 그 모니터링을 우리가 그 광주 정신을 훼손하고 있지 않은지 모니터링을 해서 그 모니터 결과를 발표해드리고 있는데요. 요것에 대해서 1년 동안 그동안 우리가 진행했던 내용을 오늘 발표를 하려고 하고요. 그 내용에 우리가 계속 약간 NG 컷으로 몇 번 들어갔던 일베 할까 말까, 너 일베 오늘 네가 해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그 일베 모니터링 보고서까지 오늘 풀어서 쭉 한 번에 딱 1년 동안 광주 5.18 관련해서 우리 그 종편과 일베가 어떤 짓을 했는지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KM 소식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돌말고 팟캐. 제가 자수를 먼저 하자면 저는 지난 금요일 돌리고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은 분들이 꽤 있어가지고 다른 데서도 김원경 처장은 왜 없냐 막 인사를 하려고 왔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는데요.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찬바람을 쐬면 안 된다는 의사의 그 잔소리가 있어서 요즘 제가 찬물도 안 마시고 우유를 엄청 좋아하는데 우유도 다 데워 먹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아마 당분간 집회에 나가는 게 이렇게 어디 숨어서 이렇게 망원경으로 째려보면서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나 이번 주에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돌마고를 저도 거의 처음 안 간 거거든요. 그렇겠지 않아요? 여태까지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정수영 기자님이랑 이제 성재 위원장이랑 막 이렇게 전화도 하고 문자도 이렇게 날렸어요. 제가 오늘 못 가서 너무 죄송하다 막 이렇게 했는데 괜찮다, 몸이 뭐 제일 중요하다 막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정관용에서 그 대신에 정관용에서 그 KBS 그 성명 있잖아요. 그 감사원 KBS 내부 감사실이 그 KBS 그 강규영 이사 관련된 그 뭐예요? 조사 업무 추진비 그거 네. 공개한 거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제가 자세히 오늘 정관용에서 대신 전하겠다 그렇게 하고 사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안 가서 그날 분위기를 잘 몰랐는데 이렇게 나중에 영상 같은 거 보니까 그래도 정말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잘 됐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많이 와주셔서 고맙고요. 아무튼 주말에 아무튼 그 금요일날 돌마고를 잘 해주셔서 돌리고를 아주 성황리에 잘 해주셔서 KBS 분들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KBS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 연결해서요. KBS 소식 듣고 MBC 이야기는 저희가 기사를 통해서 잡담을 나눠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KBS
네, 먼저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의 정수영 공추위 간사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성황리에 우리 돌리고 문화제가 잘 치러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돌리고 문화제 어떤 분위기와 특별히 전달하실 내용 있으시면 좀 먼저 알려주시죠. 사실 그날 날씨가 좀 춥고 네, 많이 또 추웠죠. 비도 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우비도 준비를 하고 또 따뜻한 오뎅 국물 그다음에 커피 준비했는데 네. 생각보다는 그렇게 기온이 아주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예. 예, 그리고 중간에 비가 두어차례 오긴 했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고 금방 그쳐서 네. 상당히 뭐 분위기는 괜찮았고 네. 참석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뭐 걱정했던 것보다는 많이 와주셔서 네. 현장은 상당히 이렇게 분위기가 달아올랐었고 또 이제 가수 특히 데이브레이크라든지 박원 씨, 정인 씨 같은 최고의 인기 가수분들이 와주셔서 네. 와주신 참석자분들도 굉장히 그 감동도 받고 또 네. 흥겨운 분위기도 연출되고 그러면서 네. 돌마고 생사는 흥미진진하게 잘 전개가 됐고요. 네. 그날 이제 환교익 아트칼럼니스트도 와주셔서 네. 그 떡에 비유해서 네. 그 KBS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고 음. 또 당시 이제 KBS의 대표적 직종별 조합원들 네. 라디오 PD라든지 또는 스포츠 PD 또 그 눈사람 기자로 유명한 박대기 기자 예, 이런 맞습니다. 여러 KBS의 직종별로 이제 여러 사람들 출연을 해서 시청자분들 또 국민들이 KBS에 대해서 따끔한 질책과 비판을 해주신 댓글들에 대해서 네. 가장 그 마음에 아팠던 댓글을 소개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댓글을 달아드리겠다 맞습니다. 이런 취지의 예. 이벤트도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네. 뜻깊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또 감동적이기도 했던 그런 무대로 연출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KBS 내부 소식 또 파업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KBS 기자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홍기섭 보도본부장 이분이 이제 폭행무리를 일으키셨던 분인데 홍기섭 그렇습니다. 보도본부장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결의했군요. 예, 지난주 금요일 지난 17일이었죠. 그 기자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 63명의 대적위원들 가운데서 6명이 참석을 해서 1명을 기권하고 59명이 투표를 했는데 59명이 만장일치로 가결시켰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홍기섭 보도본부장의 기자협회의 회원을 제명한다. 제명한 거군요. 예, 기자협회장에서 회원 자격을 제명한다는 취지의 어떤 그 투표를 하는 건데 이게 사실 그 비대위의 과반수 의견만 해도 제명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이 워낙 엄중하다 보니 회원들의 총의를 물어서 결정하기로 의견을 했고요. 그래서 전체 회원 대상으로 모바일 투표로 결정을 하기로 했고 오늘 아침부터 모바일 투표가 시작돼서 그렇군요. 예, 저도 기자협회 회원인데 아침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투표를 하라고. 그래서 바로 투표를 해서 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그 회원 제명 사유가 있는데요. 우선 그 고대영 체제 보도본부장이라는 점 자체가 당신이 기자협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기자협회가 지금 고대영 체제의 문제점에 반발해서 협회 차원에서 제작 거부로 들어간 상황인데 기자협회원으로서 이런 협회의 뜻을 따르지 않고 보도본부장으로서 고대영 체제를 수호하고 있다는 자체가 협회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또한 이제 제작 거부를 위반한 가운데 특파원 선발 공고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특파원 선발 공고를 내면은 지금 제작 거부를 하고 있는 협회원들은 당연히 응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제작 거부 영을 거부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기자협회에서 인정하기 매우 힘든 그런 사람들만 특파원 선발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이 역시 그 기자협회원으로서의 그 자격을 잃은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2심 판결도 났습니다만은. 그 인천 상륙작전의 홍보성 리포트를 거부했던 이게 징계가 그 일종의 1심이 있고 2심이 있는데 2심에서 특별인사위원회라는 것이 열리고 거기서 임원들이 인사위원으로 참석을 하거든요. 그 자리에서 이제 홍기섭 본부장이 참석을 해서 당시에 그 이 징계를 주도한 사람 중에 한 명으로 했던 것으로 다 알려지고 있어서 이 역시 기자협회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이제 협회원과 노조 간부를 폭행했다는 사실. 또 과거 그 이명박 정권 당시에 KBS 방송장악에 앞장섰던 수요회. 김인규라고 했던 그 이명박의 방송 특보를 KBS 사장으로 옹립시키기 위해 했던 수요회 모임에
최고의 간부를 지냈다는 점. 여러 가지 이런 사유들을 종합했을 때 도저히 당신은 더 이상 기자협회원으로서의 회원 자격을 유지시킬 수가 없으니 제명시킬지 여부에 대해서 협회원들의 의견을 구하겠다.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KBS 기자협회는 사실상 대부분의 기자협회 소속 기자분들은 사실 대부분 KBS 현재 총파업을 지지하고 있는 것을 아는데, 근데 안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기자협회 내부에. 안타깝게도 적은 숫자가 남아서 지금 꾸역꾸역 뉴스를 시간 때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 지금 홍기서 보도본부장이었군요. 수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기서 본부장이 그 기자협회장에서 제명시키겠다고 하니까 스스로 탈퇴를 해버렸어요. 이미 탈퇴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고대영 사장과 똑같은 수법이에요. 그랬죠. 고대영 사장도 과거에 도저히 기자협회원들이 당신을 같은 기자 동료로서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제명시키겠다 라는 결정을 내리자마자 바로 기자협회장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먼저 사퇴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명을 당하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탈퇴한 꼼수를 부린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못된 것만 배웠는지 이런 걸 따라해가지고 또 자신이 스스로 기자협회에서 탈퇴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물론 그냥 탈퇴한 것은 아니고 입장문을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전체 기자들에게 뿌렸는데 스스로 기자협회에서 탈퇴하다 부적의 소치라 여긴다. 기자협회원님을 자랑스럽게 여겼지만은 이런 상황에 처해서 착잡스럽다. 그리고 홍기섭, 송명훈 서현미 기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징계 안건을 올리지도 않았고 중징계를 하자고 안 했고 조금이라도 징계를 낮춰보려고 하다가 오해가 생기고 마음에 상처를 준 것이다 라고 해명했지만 이 해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기자들은 많지 않아 보이고요. 또 특파원 선발 공고에 대해서도 최대한 기자협회 의견을 존중해서 석 달 이상 연기했지만 지구 공백 상태가 불가피해서 미룰 수 없었다. 절차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다. 믿고 지원해 주기를 호소한다. 기자협회 회원들이 전부 기자 거부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특파원 선발 공고에 지원하라니 이게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납득하기 좀 쉽지 않죠.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입장문을 내고 스스로 기자협회에서 자진 탈퇴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 기자협회의 그 제명 사유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히 읽어보신 모양이네요. 그래도 다 알고 해명을 했군요. 그 점은 고대영 사장보다는 나은 그러니까요. 고대영 사장은 그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대영 사장은 심지어 기자협회장한테 연락도 하지 않고 그렇군요. 자기 그 부하 직원을 시켜가지고 탈퇴만 넣었다가 당시 기자협회장이 본인 의사를 본인 스스로 밝히지 않으면 반려하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바로 기자협회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나 탈퇴하겠소라고 얘기했던 그런 전력이 있었죠. 참 이런 부분에서도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KBS 예능 PD들께서 또 성명을 내셨네요. 성명 제목이 재밌습니다. 그만 웃기고 사퇴하라. 이거 사실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아무래도 예능 PD들이 굉장히 분개했던 것이 그 국정감사장에서 예능 PD들의 어떤 그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죠. 개그 콘서트. 이 개그 콘서트에 대해서 국정감사에 출석했던 의원들이 문제를 삼았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처구니 없는 반응과 함께 경영진에 대한 사퇴 요구를 하는 그런 글을 올렸고요.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그 개그 콘서트에서 이런 대목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개그 콘서트 내용에 대해서 현재 집권한 대통령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것이 민주주의 선진국 방송이 아니냐. 왜 과거의 대통령 감옥에 가 있는 대통령을 짓밟냐. 그러면서 또 다른 의원은 이게 정권 입맛에 맞는 사장이 오면은 소름 끼칠 정도의 프로가 나오겠구먼요. 이런 얘기를 자기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고대영 사장이 이거 코미디니까라고 한마디를 하자 역시 또 그 다른 의원이 나는 화가 난다. 코미디는 보고 웃는 거 아니냐. 근데 나는 화가 난다는 거죠. 전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한 분은 모 신문사 편집국장까지 내신 분이고 또 한 분도 주요 보실간지의 주요 인물을 지낸 양반인데 두 분 다 이렇게 언론의 자유라든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개념이 이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현 대통령에 대해서 조롱해라. 그리고 코미디라고 하는데 나는 화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걸 보고선 예능 PD들이 굉장히 화가 났고요. 특히 화가 났던 분이
지금 제작본부장이 예능 PD 출신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예, 김진홍 제작본부장이라고 이분이 예능 PD로 오래간만에 제작본부장에 오르신 분인데 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의원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그렇게 대답을 했군요, 또. 여기서 예능 PD들이 굉장히 격분을 했고요. 아, 예. 정치풍자가 공영방송 예능 PD에게 있어서 공영성을 구현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 중 하나인데 또 이것이 코미디의 장르가 가진 힘이고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이건 국민들의 답답함을 해소하는 기능을 하는데 왜 이걸 하지 말라는 것이냐. 예. 그리고 특정 인물을 풍자의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제작자 일성을 해치고 이런 작태는 용납할 수 없다. 예. 특히 고대영 사장과 임원들의 대응은 정말 코미디였다. 이런 비상식적인 국회의원들 발언을 바로잡기는커녕 구속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은 우스꽝스러움의 극치였다. 그만 웃겨라. 예. 국민들을 진정하게 웃기는 웃음은 KBS 예능 PD들이 맡을 테니 고대영 사장과 임원들은 제발 좀 그만 웃기고 사퇴하라. 이런 취지로 성명서를 이제 올렸었죠. 아, 예. 아, 근데 또 김진홍 본부장이 또 그런 반응을 보였을 거라 그 사실은 또 몰랐네요. 네, 화날 만한 일입니다. 예. 예능 PD들의 대선배로서 제작본부를 책임지는 자리까지 오른 분이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다.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죠. 놀라운 대답이네요,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분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네요. 강규영 이사가 구 여권이사인 강규영 이사가 이번에는 또 애견 대회에서 참석자와 시비 끝에 결국은 경찰이 출동했다. 이런 소식인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이것도 뭐 참 답답한 상황인데요. 네. 이분의 현재 직함 중 하나가 애견협회에서 한국 애견연맹의 자문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애견연맹도 참 딱한 처지에 놓인 것 같긴 한데. 예. 이렇게 애견연맹이 어제 일요일 19일 경기도 안성에 있는 한 도구쇼를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도구쇼 하는 곳에 애견인들이 모두 모여서 고가의 견종들을 보여주면서 도구쇼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도구쇼에 출전하셨던 출전자분들 중에 과격 강규영 이사가 법인카드를 이제 사적으로 이용한 의혹에 대해서 제보를 주셨던 제보자분들도 애견을 데리고 출전을 하셨던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강규영 이사가 그 출전을 하고 있는 제보자분들 그리고 제보자분들의 주변 인물들을 보고 조용히 있었으면 넘어갔을 텐데 무언가 말과 행동을 한 거예요. 또 시비를 걸었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규영 이사 본인의 주장과 그 일종의 피해를 입었다고 하고 계시는 이분들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뭐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지는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서 뭔가 그 내부에서 시비가 벌어졌고 그런 뒤에 시비 끝에 이제 강규영 이사가 멱살을 잡혀가지고 흘러 나왔어요. 흘러 나오니까 이제 강규영 이사가 경찰에 신고하겠다 그래가지고 경찰에 출동을 했고 경찰에 출동을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그 동영상 화면에 찍혔는데 그 화면을 보면은 강규영 이사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는 애견인들이 당신이 왜 나를 껴안았느냐 나를 껴안고 왜 뭐 그만해라 무리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라고 주장을 하고 강규영 이사는 내가 언제 껴안았냐 난 너를 그냥 어깨만 두드려줬을 뿐이다 라면서 경찰 어깨를 몇 번 토닥토닥 두드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만 했다. 이렇게 어깨만 두드린 건데 내가 언제 껴안았다 그러느냐. 근데 사실 껴안다는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많지 않거든요. 아니 그게 폭행도 아니고 껴안는 행위 자체는 굉장히 이례적이긴 한데요. 그리고 강규영 이사가 껴안는 행위를 보는 것은 전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사회 출석을 할 때 저희 집행부 중에 한 명이 강규영 이사 사퇴하라고 크게 구호를 외치는데 느닷없이 그 집행부를 와서 끌어안고서 등을 두드려주면서 격려를 해주더라고요. 이 영상으로 봤습니다. 껴안으면서 뭔가 조롱의 행위를 하는 것이 좀 처음은 아닌데 이번에도 아마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매우 의심이 되고요. 근데 본인은 이제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제보해 주신 분들의 주장을 보면은 애견쇼에 출전했던 제보자의 그 친분이 있는 분에게 다가와서 백허그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뒤에서 다 조종하고 있는 거 안다.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 근데 이제 강규영 이사는 그런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어깨만 두드리면서 무리하지 마라. 뭐 이렇게
수고 많이 해라 이렇게만 얘기했다고 본인은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 건데 본인은 부인하고 있고. 뭐가 맞는 얘기인지는 청취자분들이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결국은 경찰에 출동한 뒤에 강규영 이사 본인은 여기서 사과를 하면 내가 넘어가겠다. 하지만 사과하지 않으면은 뭐 복잡해진다 일이 뭐 이런 식으로 그 애견인들에게 일종의 뭐 협박 비슷한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애견인들 역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당신은 그 우리의 애견 대회 출전도 방해를 했고 우리의 신체 접촉도 하면서 불쾌하게 했기 때문에 그냥 두지 않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업무방해 혐의로 강규영 이사 고소를 했고요. 또 강규영 이사는 본인이 멱살을 잡혀서 패대기 침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역시 또 폭행으로 고소를 하고 맞고소가 된 그래서 상황이네요. 맞고소가 된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안성 경찰서가 조만간 수사를 진행할 걸로 보이고요. 아유 참. 근데 동영상도 촬영이 돼가지고 나와 있는데 동영상을 보면은 강규영 이사가 굉장히 언성을 높이면서 조용히 좀 하라라고 호통을 치기도 하고 또 이 모습을 촬영하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와서 촬영하는 카메라를 손으로 건드리면서 뭘 자꾸 찍느냐 경찰도 왔는데 그리고 경찰한테 저 못 찍게 하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상당히 보기 좋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뭐랄까 무슨 KBS 이사라고 하는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품위에 비춰봤을 때 기대하기 어려운 모습을 자꾸 보여주는 것이 본인에게도 좋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계속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 기자님, 저 강규영 이사가 제보자들을 협박했던 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고소고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수사가 진행 중이군요. 그 사실은 저희가 고발을 해서 아마 경찰이 곧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강규영 이사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자꾸 여쭤봐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도대체 감사원의 조치 및 결과 발표는 언제 나오는 겁니까? 감사원 조사 결과 매우 중요하고요. 저희는 뭐 빠르면 빨리 나올수록 좋은데 저희가 뭐 감사원의 결과에 대해서 미리 예상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그 끝난 지 특별감사가? 뭐 특별감사 끝난 지 시간도 많이 지났고 뭐 사안이 그렇게 복잡한 사안이 아닙니다. 법인카드를 쓴 결과가 나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못하면은 이건 유용으로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올 걸로 보이고 그래서 아마 감사위원들에게 감사 보고서가 넘어가면은 감사위원들이 검토를 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열리는 첫 감사위원회에서 아마 결정을 하지 않을까. 감사위원회가 빠르면 이번 주 중에 말 정도에 열릴 수 있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뭐 이번 주에 열린다는 보장은 없고요. 다음 주에도 열릴 수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 후반부 내지는 다음 주 초반부에는 결과 보고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 뭐 정말 늦어진다면은 뭐 그 다음 주까지도 완전 미뤄질 수는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번 주 말까지 내지는 다음 주 중반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소식은 사실 저희로서도 매우 궁금하고 구여권 이사들의 불법 행위가 걸려 있어서 저희가 좀 꾸준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또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부터 또 KBS 소식 80일 차로 접어들고 있는 KBS 조합원들의 소식 또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KBS 소식 듣고 왔습니다. 처장님께서 상원 시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던 KBS 감사원, KBS 내부 감사실, 감사실이라 그러죠. 그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KBS 본부노조가 구여권 이사들의 이원일 이사, 대표적인 게 강규영 이사고 이제 이원일 이사, 그리고 이인우 이사장 포함. 이런 분들이 업무 추진비를 부당하게 이용했다, 사적으로 이용했다 이런 의혹들이 있는 거를 KBS 내부에 ERP라고 있습니다. 이게 KBS만 있는 게 아니고 일종의 회계 시스템이에요. 그거 ERP라는 시스템을 KBS 직원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래요. 그거는 한 번도 이게 문제가 된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KBS 본부노조가 ERP로 접속해서 봤더니 강규영 이사가 막 도구쇼 가가지고 엄청나게 쓰고 집 주변 애견 카페에서 수십만 원을 쓰고 집 주변 맥도날드에서 밥을 사 먹고 이런 게 거기서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용 내역을 근거로 이제 지금 감사원에 감사도 넣고 또 이렇게 보도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거를 이제 강규영 이사 등 구 여권 이사들이 KBS 이사에 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은 도대체 쟤네들이 저걸 어떻게 알았는지 이거 해킹을 한 것 같다. 이건 불법적으로 내 개인정보를 캐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렇게 주장을 하고 회사 측에 심지어 요구를 합니다. 쟤네들 노조원들 처벌하라. 부당하게 개인정보를 취득했으니
조사하고 처벌하라고 고대영 사장에게 이게 그러니까 요청을 한 거죠. 그랬더니 곧바로 KBS 감사실이 실제로 그 조치를 취한 겁니다. 회사 ERP 시스템에 접속했다는 이유로 KBS 본부 노조원들에 대해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전부터. 그래가지고 지금도 아마 감사가 진행 중일 텐데 이 소식은 이번 주에 저희가 좀 더 여쭤볼게요. KBS 정수영 기자님께.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감사를 거부하면은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처벌하겠다. 이런 협박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KBS 본부노조 조합원들은 황당한 상황이죠. 그거는 직원들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건데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근거가 합당해야 감사를 받을 텐데. 그러니까 부당한 근거로 감사를 하니까 이건 사실상 노조 탄압이다. 심지어는 구여권 이사들의 부당한 요청을 받아들여서 회사가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사실관계가 이미 다 나와 있는 겁니다. ERP 시스템을 다 누구나 볼 수 있다는 게 알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KBS 감사실이 또 내용에 휩싸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예, MBC는 지금 관련된 소식을 할게 MBC 사장에 대한 설왕설래가 엄청나게 지금 사장 후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네. 일단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손석희 사장은 어떻게 됐죠? 손석희 사장은 본인이 그 동료들에게 보도국 간부들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우리 구성원들만 괜찮다면 여기 5층에 남아 있을 겁니다. 이런 어찌구리한 그런 말을 감성적인 글을 참 좋아해요. 앵커 브리핑처럼 쓰셨네 문자를. 그리고 이런 말도 했어. 늘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공중파도 아니고 종편도 아니며 단지 JTBC여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딴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앵커 브리핑을 문자로 보냈어. 난 종편이라고 보는데. 아무튼 그러십니다. 법적으로 종편입니다. 아무튼 인상 팍 쓰는 멋진 사진과 함께 기사가 올라왔죠. 기사가 올라와서요. 이분은 아닌 것으로 여러분들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문자가 지난 금요일 날 아마 보내졌을 텐데 그 바로 하루 전만 해도 손석희 JTBC 보도 부문 사장이 MBC 신임 사장 후보로 많이 거론이 됐어요. MBC 출신이다 보니까. 근데 하루 만에 일단 거부 의사를 내셨고 지금 손석희 사장 외에도 다른 후보들이 좀 누구 있나요? 하마평이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이우호 전 논설위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출마의 변을 이미 던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떤 그 정치적인 이유로 그러니까 그분이 정치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김재철 안광한 체제에서 경영진들이 이제 부당하게 유배를 보낸 대표적인 피해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이제 보냈겠죠.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본인이 이제 무너진 MBC를 이렇게 세우겠다고 출마의 변을 내신 상태고 그 외에 TBS 정찬영 사장도 MBC 출신이죠. 그래서 역시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최승원 뉴스타파 PD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역시 MBC 출신의 타 언론사 어떻게 보면 타 언론사의 지금 주역들이 주로 사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찬영 현 사장뿐만 아니라 성경환 전 TBS 사장도 이분도 MBC의 유명한 앵커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역시 사장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환 선생님이 페이스북으로 본인은 후배들에게 맡긴다. 이미 거부하셨구나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뭔가 새로운 뉴페이스를 더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고 조금 이렇게 알려진 분들이 주로 이렇게 하마평에 오르는 것 같아요. 아직은. 지금 듣기로는 PD연합회장이 최근에 대신 송일준 PD님께서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PD 수첩 출신 PD분들이 제일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연배들이 많으시잖아요. 그 송일준 PD가 또 사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송일준 PD님도 PD 연합회 회장이셨는데 지금 또 사장 후보로 거론이 되고 후보로. 있습니다. 아무튼 기왕이면 저도 일단 여러 가지가 다 겸비돼야 되겠지만은 그런 상징적인 좋은 언론인으로서의 그런 기본 캐릭터는 있는 분이 하시면 좋겠다. 그냥 관리자 같은 분보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상황이 좀 더 이런 정말 거의 뭐 촛불혁명 같은 그 촛불혁명으로 만들어낸 사장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촛불 사장님이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좀 그런 그 성격에 맞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둥글둥글한 분이 아니고 강단이 정확하게 있어요. 정확하게 선명하게 이번 그 MBC 개혁을 끌고 나갈 왜냐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마음이 저처럼 약해 빠진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해 나가실 수 있는 그런 분이 꼭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까놓고 얘기해서 손에 피를 묻힐 수 있는 분이 와야 됩니다. 이런 거는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냐면은 지금 징계 사유가 널린 사람 김세희 기자, 최대현 아나운서 이런 분들은 징계 사유가 널리고 널렸는데 그동안 김장겸 체제에서 계속 봐준 거 아닙니까? 사장이 부임하자마자 절차대로 징계하고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앞으로 좀 그런 사장 강단 있는 사장님이 좀 오셨으면 하는 사실 저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많은 시민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이정일 PD가 오늘 아침 변창립의 시선집중 오프닝을 듣다가 받아 썼다는데 병창립 아나운서 목소리나 얼굴 보시면 아마 알만한 분들은 아실만한 이거 들려드리면 방송으로 들려드리면 되겠네요. 그죠? 한번 시선 집중이 새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72일간 방송이 중단돼 있다가 신동환 아나운서 국장 이분이 이제 다른 의미에서 손에 피를 많이 묻히신 분인데 그분이 물러나시고 병창립 아나운서가 오늘부터 월요일부터 새로운 진행자로 부임을 해서 아주 뭐라고 할까요? 다짐을 보여주는 새로운 방송을 하겠다는 다짐을 보여주는 그런 오프닝 멘트를 해서 저희가 또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변창립의 시선 집중. 지난 17년 동안 쉼 없이 달려왔던 저희 시선집중이 70여일간 멈추었습니다. 음악방송으로 대체된 것입니다.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전파에 제대로 된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길고 복잡한 얘기로 핑계대거나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공영방송 MBC를 지키지 못하고 파행을 거듭한 가장 큰 책임은 저희 MBC 구성원 모두에게 있음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돈과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방송, 강한 자보다는 약한 자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방송, 지치고 힘든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방송으로 갚아 나아가겠습니다. 짧게는 2달여, 길게는 수년간 불편함을 참고 인내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거듭 사과의 말씀 전합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바른 방향으로 다시 달리겠습니다. 시선집중 지금 시작합니다. 아무튼 돈과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방송, 강한 자보다는 약한 자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방송, 지치고 힘든 이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방송으로 갚아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시선집중이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뉴스공장으로 지금 훅 다 넘어갔잖아요. 옛날 시선집중 진짜 아침에 눈을 떠서 출근할 때 꼭 우리가 출근길에는 시선집중인데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들으면서 심지어는 그 정치색 그러니까 보수 진보를 망라해서 시청률이 제일 높았던 시사 프로그램이죠. 그 시선집중의 그 영광을 다시 한번 찾기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돌마고 팟캐는 이걸로 끝. 저희 매일 하는 코너 첫 번째로 미디어 스크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먼저 별로 그렇게 미디어 관련된 소식이 많지 않은 주말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엄선한 2개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봉우 씨. 일단 월요일이니까 당장 뭐 최근의 소식 이런 거는 주말간 그렇게 미디어 쪽에 잘 없고 지난주 금요일날 아주 논란이 됐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겨레 21에서 LG그룹이 보수단체를 직접 지원한 정황이 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이 기사를 내리라는 한겨레 사장의 지시가 있었다. 편집권 침해다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난 금요일 미디어오늘 보도로 나왔고요. 그래서 한겨레에서는 지금 내부에서는 여전히
직원들은 그러니까 기자들은 편집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고 네. 경영진 쪽 편집인과 사장 쪽에서는 그게 아니라 질이 조금은 떨어지는 기사를 수정하기 위한 네. 그런 작업이었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냐. 지난 6일자 기사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 그동안 국정원 그리고 전경련을 통해서 네. 보수단체 일종의 화이트리스트죠. 네. 그런 보수단체에 직접 돈을 그러니까 직접은 아니고 간접적으로 돈을 전달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한겨레 20일 취재진이 발견한 영수증 네 단독으로 입수한 영수증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 연합이라고 대표적인 화이트리스트 보수단체예요. 네. 여기에 국정원을 거치지 않고 LG가 직접 1억 원을 지원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 영수증을 단독 입수해서 이제 11월 6일자에 실으려고 했던 거예요. 네. 심지어 이게 표지 이야기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으로 치면 일면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기사에 대해서 양상우 대표이사, 네. 김종구 편집인 이런 경영진이 이 기사에 대해서 취재가 들어가니까 네. LG 임원들이 한겨레 본사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사장과 만납니다. 그래서 LG 측에서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 조금 억울한 면이 있다. 좀 기사 내용을 잘 봐달라 이런 식으로 좀 부탁을 한 상태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검토한 결과 경영진이 판단하기에는 함량 미달이다. 기사가. 그래서 왜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기자가 원래 썼던 초안에는 LG 지주사가 삼성의 미래전략실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의혹과 또 이렇게 기업이 보수단체를 지원하는 이런 과정에 일종의 숨겨져 있는 컨트롤 타워가 있을 것이다. 네. 이런 의혹. 그리고 영수증에 구본무 대표이사 등 LG 초고위급 임원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도 뭔가 의심스럽다. 네. 뭐 이런 종류의 의혹들이 있는데 전부 이게 근거가 없다. 또는 내용이 굉장히 부실하다. 영수증에는 원래 회사 영수증에는 사장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다. 네. 왜 그거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느냐. 그러니까 나름 편집인과 사장 입장에서는 나름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니 표지 이야기에서 빼자. 그러니까 일종의 일면에서 빼자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겨레 20일 편집장과 기사를 쓴 기자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장이 요구하는 대로 원고도 일부 수정했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여전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 이제 편집권 침해 논란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한겨레 내규에서도 한겨레 20일에 대한 편집은 한겨레 20일에 편집장이 하게 돼 있답니다. 사장이 개입할 수 없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양상우 사장은 이게 어떻게 편집권 침해냐? 나는 사장으로서 함량 미달인 기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수정 이런 거를 요구할 권한은 있는 거 아니냐. 내가 편집권을 막 침해해서 이래라 저래라 한 게 아니라 네. 그렇게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저는 왜 이걸 하게 됐냐면은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온 소식은 이번 주에 저희가 민원연에서 이제 주간 경향을 보고 있어요. 이제 시사지를 네. 저희가 이것저것 비슷한. 보고 있는데 주간 경향을 보고 있는데 제가 요것을 항상 화장실에다 갖다 놓고 화장실에 갈 때마다 하나씩 읽거든요. 아무도 이걸 읽질 않아서 제가 보기에 제가 화장실에 갖다 놓고 찾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아무튼간에 읽다가 여기에 왔습니다. 이번 주 거예요. 그런데 사단법인 한빛 설립 추진하는 이한솔 씨라는 이한솔 씨 인터뷰예요. 많이 듣던 이름이죠? 방송 종사자 노동 상담 서비스라는 제목의 그 기사인데요. 기사는 그냥 다른 사람이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 이한솔 씨를 인터뷰를 했어요. 이한솔 씨를 내가 왜 잘 알고 있나 했더니 민달팽이 유니온의 창립 멤버이고 민달팽이 유니온의 위원장이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한솔 씨를 저는 이한비 씨보다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달팽이 유니온이 저희 단체 저희 안에도 회원이 민달팽이 유니온의 활동가거든요. 예. 저희가 애초에 그 민달팽이 생겼을 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민달팽이 유니온은 이제 주거복지의 향상을 위해서 힘쓰시는 시민단체입니다. 청년 특히 청년층의 주거복지. 예. 보니까 이분은 이 동생은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다고 하네요. 2014년에. 그래서 뭐 이분 가족이 참 두 분이 다 너무 이렇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이한비 씨랑 그랬던 것 같아요. 더 안타깝네요. 예, 그래서 형의 그
그 뭐랄까 죽음을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이런 노동상담 서비스 센터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부터 그냥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이한비 PD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저도 이거 사실은 얘기하려고 그러면 막 너무 슬퍼서 이게 참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 너무 슬픕니다. 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혼술남녀라는 방송이 있었죠. TVN에서. 근데 이 방송을 애초에는 굉장히 길게 이제 기획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인기가 없으니까 혼술남녀가 중간에 그걸 뭐라 그러지? 중단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송을 중간에 끊은 거예요. 끊으면서 처음에 줬던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계약금 쪽으로 많은 돈을 이렇게 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쭉 줬는데 이게 외주 제작사에다가 이제 주는 거니까 준 건데 그거를 환수하는 일을 이한비 씨가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한비 씨는 TVN의 조연출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주로 돈 관련된 조연출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신입 조연출이었고 의상, 소품, 식사, 촬영 준비, 데이터 그 딜리버리, 촬영작 정리, 그 다음에 특히 돈, 정산, 편집의 일을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돈을 회수하는 작업을 하면서 사실은 사람들이 돈을 이렇게 받으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한마디로 이런 거죠. 제작진이 작품의 완성도가 낮다는 이유로 수많은 계약직을 정리해고를 해버렸고 그 고인인 이한비 씨는 그 직원들을 정리해고하는 임무를 강제로 맡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돈을 달라고 이미 그러니까 내놨던 돈을 달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그 돈을 생활비나 뭐 전세비나 뭐 어떠한 이유에서든 돈이 들어오면 그걸 가만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솔직히 다 용도가 있지. 그래서 다 써버려서 사실상 그거를 바로 주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작품의 완성도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중간에 계약된 그 시간만큼 일을 못하게 된 것도 억울한데 그 돈을 또 다시 돌려달라고 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한비 씨가 굉장히 많은 그런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여요. 종방년을 며칠 앞두고 고인이 잠적을 했는데 이 PD가 실종했을 때 촬영팀은 고인의 행방과 안위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요. 그냥 종방년 술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분이 법인카드를 갖고 다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법인카드를 갖고 있으니 그것만 계속 찾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종신고가 이제 부모가 실종신고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PD 부모가 찾아와서 이한비 PD의 근무가 이 PD의 부모가 찾아가서 이제 항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내 아들이 지금 없어졌다 뭐 어쩌고 그랬는데 이한비 PD의 근무가 얼마나 불성실한지를 오히려 제작진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CJ ENM인죠. 거기죠. 그리고 굉장히 1시간에 걸쳐서 따졌고 심지어는 너무 많이 따지니까 이 PD의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회사 직원에게 사과를 하기까지 했대요. 그러고 나서 몇 시간 뒤에 이 PD의 죽음을 확인하게 됐다고 합니다. 굉장한 무슨 일입니까 이게? 정말 굉장한 일이에요. 그래서 뭐 이게 뭐 카드 뉴스 같은 걸 보면 촬영이 진행된 55일 중 고인이 신날은 단 2일이었고 촬영 기간 동안 발신 통화 건수가 1,547건이었고 잠깐 집에 들려서 옷만 갈아입고 나오거나 그랬고 대부분이 4시 이후에 새벽 4시 이후에 잠깐 집에 들어가서 6시에 다시 집에서 출발하는 그런 일정을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했고요. 이 분이 개인적으로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오고 이한비 씨가 그리고 JTBC도 합격을 했는데 PD가 되고 싶다는 이유로 JTBC 기자가 아닌 PD로 일하고 싶어서 TVN을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도 굉장히 의욕을 갖고 그렇게 일을 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주는 그런 업무를 해야 되는 것과 자기 자신도 굉장히 심한 노동을 한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노동을 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전혀 CJ ENM에서 사과도 하지 않았고 초창기에 그런데 이제 언론이 이 사건을 이제 뭐 굉장히 보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보도 자체도 사실 경향에서 제일 많이 했는데요. 경향에서 이제 이것을 막 보도를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를 인터뷰를 하면서 막 문제화를 시켰더니 이제 7월쯤에나 이 분이 그러니까 CJ ENM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8개월이나 지나서 사과가 나온 겁니다. 처음에는 인정도 안 했어요. 네. 뭐 따돌림 욕설 없었다. 네. 다 이거는 이한비 PD가
업무 부적응자, 업무 부적응자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녹취가 다 있었어요. 또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수많은 폭언과 이런 것들을 다 녹취를 또 해놓으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회사 측에서는 증거가 나오니까 뒤늦게 사과를 한 거죠. 회사 측의 당시의 사과문에서는요, 공식 사과문에서는 자신들이 성찰의 시간을 가진 이후 제작 과정에서의 불합리와 부적절한 소통 방식을 직시하였다. 그러면서 엄중하게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관행적인 제작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이한비 PD가 애정으로 몸담았던 회사의 근무 환경과 소통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그리고 외부 제작 스태프의 적절한 근로시간 확립 및 보상에 대한 포괄적인 원칙을 수립하는 등 제작 환경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겠다. 제작 현장의 소통을 위해 스텝 협의체를 운영하고 현장의 불합리를 개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등 원활한 소통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주간경향에 나온 보도를 보면요. 이 동생 이한솔 씨가 하려고 하는 것은 사단법인 한빛이에요. 근데 사단법인 한빛은 방송 종사자를 위한 노동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주 제작사 소속 노동자에게 휴식 공간과 스튜디오를 마련해 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씨는 노동상담센터를 만들고 싶고 방송 종사자들이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해당 분야 변호사나 노무사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생각이다. 라고 계획을 밝혔어요. 근데 이게 무슨 돈으로 이걸 이한솔 씨가 할 수 있을까 보니 법인이 등록이 되면 CJ E&M 측에서 사회 간접 자본 형태로 운영비를 출연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출연하는 걸 결정했대요. 그러면서 30년간 방송 종사자들이 하루 20시간이 넘는 초장시간 노동에 내몰리고 비정규직은 비인격적 처우를 당해왔다. 혼술 남녀 외주 제작팀이 촬영을 4분의 1만 하고 계약이 해지되었던 것도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이한솔 씨가 지적을 하면서 형은 이런 구조적 원인이 해결되기를 바랬고 이를 해결하는 게 형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나 트라우마 같은 것을 이제 묻잖아요. 그러면은 트라우마는 없다라고 말한대요. 왜냐면은 그렇게 해서 개인의 비극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게 너무 싫대요. 그래서 이 제도의 문제점을 제도를 개선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달라 이렇게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이 기사 보면 정말 눈물 되게 많이 나요. 유서랑 이런 거 보면은. 근데 이게 진짜 너무 관행화되어 있는 일이어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독립 PD 모셔가지고 얘기도 했지만 그때도 이제 얘기했지만은 독립 PD가 아니고 심지어 CJ E&M에 정규직으로 들어간 사람조차도 이렇게 고생을 하고 정말 그야말로 손에 피를 묻히는 일을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적절하고 자기 양심에 너무 힘든 일을 했던 이런 일들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가 그 컨텐츠를 소비하는 이 방식 자체를 뇌 자체를 바꿔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공짜로 뭔가 사람들이 정말 쓰고 버리는. 그리고 이렇게 착취하는 구조 속에서 나오는 콘텐츠는 나쁜 우리가 커피도 좋은 커피 맞고 뭐 그러자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랑 똑같이 저는 방송도 정당한 대가를 주고 만든 방송을 우리가 돈을 주고서라도 좋은 그 방송을 소비하는 이런 문화를 우리 같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외국에서 영화 하나 만들려면 정말 영화나 이런 거 하나 만들려면 엄청나게 많은 까다로운 계약 조건 때문에 돈도 돈이고 그 노동 조건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리고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진짜 너무 그야말로 사람을 거의 진짜 버리죠. 부려먹고 거의 진을 다 뺀 다음에 버리는 이런 분위기여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게 적폐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게 바로 적폐 아니냐. 왜 이 사람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그대로 방송계는 계속 놔두고 국민들은 그것을 모르고 지나가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 우리가 말하는 정치적 적폐 이런 것들과 더불어 반드시 이거는 개선되어야지 될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미디어 스크린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전달해 주신다고 차장님께서. 뉴스타파에서 최경련 기자가 만든 그 리포트인데요. 이거 국민일보 그 논란인가요? 네, 쿠키뉴스. 자, 이제 리포트를 봤어요. 근데 리포트를 보기 전에 처음에 최경련 기자가 이제 페이스북으로 이런 기자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한탄하는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하면서 바빠서 슬쩍 지나갔다가 조금 이제
주말에 조금 그래도 한가할 때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이 기자는 정말 심각하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한국 패션센터라는 이제 그 다목적 공연장이 있는데요. 이 공연장이 이제 대구시 거예요. 대구시가 그러니까 주인인 그런 곳에서 이제 공무원이신 거죠. 이분은 일종의. 그런데 이분이 여기 대관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자기가 중간중간에 뭔가를 막 요청하는 거예요. 이 기자가. 그래서 대관님이 예약돼 있으면 이 사람 안 된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공무원이. 그러면은 당신은 왜 그렇게 이런 거를 그렇게 뭐라 그래 융통성 없이 이런 걸 안 해주느냐라고 하면서 갑질을 한 거예요. 기자가. 기자 갑질이죠. 네네. 그런 문자가 다 남아 있어요. 네. 주고받은 문자가. 예. 그런데 그렇게 이제 갑질을 하다가 협박도 하고 여러 가지 행태의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윗사람에게 가서 이 사람이 얼마나 건방진지 이 공무원이 얼마나 건방진지를 보여주겠다면서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해요. 그 사람에게 공무원에게. 그러니까 윗사람과 같이 앉아있는 상태에서 공무원하고 통화를 하는데 거기에서도 이분이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이미 감정이 많이 상해 있는 공무원이 굉장히 이제 흥분된 상태에서 아니 너 지금 너무 말을 막 하시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또 한 번의 갑질을 해요. 그러니까 같이 있던 그 윗분의 공무원도 이거는 아니다라고 판단할 정도의 그런 말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문자도 서로 오고 간 문자도 남겨져 있고 그런 상태였는데 이 한마디로 김 기자 쿠키뉴스의 김 기자 지방에서 근무하시는 이거 이미 실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김강석 기자예요. 지금 그만뒀죠. 네. 김 기자가 2번의 보복성 기사를 써요. 이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을 거의 날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러니까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기사를 사실상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사를 쓰는 거예요. 그게 기사로 나가고 실제로 이 사람이 그 업무에서 배제되는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분이 쓴 그 글에 당신의 기사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생각해 보았는지요. 당신이 쓴 글에 대해서 책임질 것을 바랍니다. 당신은 펜을 든 살인자요. 이게 사실상 유서였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거 정말 근데 저희가 저번 주에도 한번 전달해 드렸죠. 이 국민일보가 어떤 태도로 보였는지 어떻게 되는지 추이는 좀 전달해 드렸는데 이것은 정말 심각한 일이죠, 사실. 네네. 그래서 사실 저도 오히려 서울에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요. 또 지역에서는요 기자의 힘이 더 세요. 지역 그 분위기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처구니 없는 갑질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눈치를 보면서 그 기자를 거의 모시고 사는 그런 일들이 많고 사실은 그런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기레기라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닐까 지금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진실을 전달하고 안 하고를 넘어서서 정말 무슨 내가 막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거를 폭로하지 않으면은 엄청난 비밀을 갖고 있어서 폭로할까 말까 수준의 그런 기레기가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그냥 그 양아치 수준의 활동을 하는 기레기들도 있다. 깡패 이 정도 되면 깡패예요,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기자라는 직업이 정말 너무나 큰 권력을 지금 사실상 가지고 있고 힘이 있고 뭐 좋은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대우도 굉장히 많이 받고 그리고 거의 뭐 이렇게 많은 높은 사람들이 정말 굽신굽신하면서 기자들에게 이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기자들이 정말 정신 차리고 제대로 기사를 쓰는 문화 그리고 우리가 그걸 감시하는 우리의 힘이 훨씬 세져야 한다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그래서 뭐 기레기라는 표현이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이기는 하지만은 그런 말을 들어서 충격요법을 통해서 이 기자들이 각성할 필요도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네, 미디어 스크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5.18 5.18 사실 제가 5.18 보고서를 이제 올해는 작년까지 2년 동안 저희 유민지 활동가가 5.18 프로젝트를 담당을 했어요. 근데 올해는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작년까지는 2년 동안 저희가 이게 3년 차거든요. 5.18 재단과 하는 프로젝트가.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1년 차 때는요. 5.18 재단이 주는 프로젝트의 그 인건비라고 하는 게 모니터비라는 게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을 받고 거의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의 종편을 모니터를 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고서 몇 편을 그냥 건수로 몇 편을 쓴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주 적은 돈을 그 협력 사업으로 받으면서 굉장히 많은 그 공이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처음에 하게 됐던 해에는요. 지금 2017이니까 2015년에는요. 이 돈이 엄청나게 큰 돈이었어요. 저에게는. 그 5.18 재단에서 주는 돈이. 왜냐하면 종편을 너무 모니터하고 싶은데 종편을 모니터할 인건비가 저희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민원연이 인턴을 쓸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이 300만 원만 해도 2명의 활동가가 한 달 동안 누군가가 그 인턴을 고용해서 종편을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희가 굉장히 아주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보는 김에 종편을 보는 김에 5.18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주제도 같이 봐서 보고서도 여러 편 다른 것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저는 5.18 그 재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굉장히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줬던 그런 단체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우리 보고 이 사업을 이제 그만 내세요 하기 전에는 우리가 계속 이 사업을 제안하고 왜냐면 우리 지금은 이걸 안 해도 얼마든지 종편 모니터를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느긋하게. 그래서 꼭 5.18 안 해도 되는데 5.18 정신을 정말 어떻게 훼손하고 있는지 해마다 이렇게 체크해 보는 게 참 의미 있다라는 이 사업 자체의 의미가 굉장히 크고 저희가 돈이 하나도 없어서 한 달 인턴비도 없어서 모니터를 못할 때 이쪽에서 제안해 주신 이 사업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굉장히 잘했고 그런 힘들이 모여서 저희가 파파이스에 나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생각해서 꼭 이 사업을 성의 있게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올해 이제 유민지 활동가가 지금 아기를 낳고 출산휴가를 가 있는 바람에 육아휴직을 가 있는 바람에 이거를 담당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맡았거든요. 제가 맡으니까 제가 이제 그 최종 결과 보고서를 썼잖아요. 쓰면서 제가 생각한 게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참 양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종편이 막말, 특히 5.18에 대한 막말이 굉장히 정말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북한군 얘기 막 노골적으로 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예, 그런 것에 비하면 진짜 용됐습니다. 근데 용된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오늘 여러분들이 이봉호 활동가의 방증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편 이야기부터 해봅시다. 올해 무슨 일이 있었나요? 사실 그러니까 오늘 언론 포커스 사실상 첫 시간인데 저희가 5.18을 바라보는 종편의 시선이 어떤가 이런 주제로 지금 꾸며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2017년 그러니까 올해 3월 1일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종편 1회를 봤습니다. 네, 드디어 그 1회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NG 들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1회 제가 다음 주에 할게요. 막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네, 드디어 하게 됐네요. 오늘 간단하게 이 내용들을 8개월 동안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저희가 가장 처음에 봤던 것은 이 광주 그 5.18 민주화운동을 포함해서 종편 방송사들이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 감정을 엄청 조장하는 발언들이 많습니다. 그런 짓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호남 비하입니다. 사실 이건 지역 감정이라고 하면 안 되고 사실상의 호남 비하 발언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과정에서 5.18도 비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지금 최근에는 어떻게 됐나 저희가 좀 살펴봤더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전반적으로 빈도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빈도 자체가 줄어들었지만 그렇다고 안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펴본 결과 이때 올해 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이 지역감정 관련된 모니터를 한 게 2월 28일부터 5월 14일까지인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대선이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을 합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때 종편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전두환에게 표창을 받았다.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엄청나게 호남을 향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합니다. 호남이 문재인 대통령을 뽑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굉장히 여론몰이를 많이 한 거예요. 대선 때. 그래서 이걸 주로 지적된 문제는 이런 문제였고
계속해서 호남, 광주를 그런 식으로 이제 대선 표에 연계시키려는 방송 형태가 많았다는 점. 네네. 첫 번째로 저희가 지적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한 이 이후에 3개 정도의 종편 모니터 활동은 모두 이제 5.18 민주화운동 자체에 대한 왜곡 또는 훼손, 비하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봤던 것은 전두환 자서전. 네. 이게 올해 초 그리고 또 8월 이렇게 거치면서 계속 뭐 이순자 회고록도 나오고 네. 올해 무슨 마음을 드셨는지 한번 이게 이걸 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과연 어떻게 보도하고 있느냐 종편이 봤더니 역시나 일방적으로 전두환, 이순자, 그러니까 전두환 씨 측의 자서전 내용, 회고록 내용,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자기를 방어하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방송에 많이 나왔다. 이런 점들을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 사태라는 표현이 그대로 노출된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던 발언 중에 어떤 발언이 있었냐면은 광주 사태라는 표현에 대해서 문제를 사람들이 삼는데 광주 사태라는 표현 자체를 괄호 열고 표기하면 된다. 이런 발언도 있었습니다. 정군기 교수. 네, 재밌는 분이죠. 그봐, 내가 그 사람은 별로 정말 아니라 그랬잖아. 네. 며칠 전에. 정군기 교수랑 또 비슷한 성향을 가지신 분 중에 종편 패널 중에 이진곤 교수라고 있어요. 네네. 이분은 뭐라고 했느냐? 전두환은 강력한 리더십을 가졌던 리더다. 네, 뭐 이런 발언도 있고. 네, 뭐 아무튼 뭐 재밌는 발언들. 그리고 또 MBN이 이게 특히 5.18 관련돼서 최근에 이 MBN이 여러모로 네. 문제가 많은데 5.18 관련해서도 특히 MBN이 문제가 많아서 제가 MBN만 따로 보고서를 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네. 보면은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대통령의 5.18 특별조사 지시는 언론과 정부가 짜고 치는 것이다. 네. 전계환 매일신문 논설위원 5.18 진상규명 어차피 할 수 없으니까 덮고 가자. 그리고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현 여권 세력이 5.18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 뭐 이런 이상한 발언들이 주로 MBN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냈던 종편의 5.18 훼손 네. 그런 내역들은 채널 A인데 채널 A가 굉장히 재밌는 게 작년 말부터 올해 한 8월까지 계속해서 전두환 씨 측을 인터뷰했어요. 네. 전두환 인터뷰, 이순자 인터뷰는 네네. 물론이고 그 전두환 씨 측근 중에 김충립 전 수도경비사령부 보안반장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을 계속 인터뷰했거든요. 이거를 거의 1년 내내 채널A가 시사 프로그램과 뉴스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8월 한 달에만 전두환 씨 측의 이런 인터뷰가 종편 채널A의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려 16번이나 방송이 됐습니다. 8월 한 달이니까 16번이면 이틀에 한 번은 냈다는 겁니다. 방송에서. 전두환 씨 측 인터뷰를. 이게 심각한 이유가 뭐냐면 8월이 어떤 달이냐면요. 유독 8월 달에 5.18 민주화운동의 새로운 진상, 신군부의 새로운 어떤 폭력 행위들 이런 것들이 증거가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8월 달에. 문건들, CIA의 비밀 문건. 신군부가 거의 베트남 베트콩 대하듯이 광주를 대하고 있다. 이런 비밀 문건이 나왔죠. CIA에. 그리고 JTBC 이때 8월 달에 공군 폭격설을 증명했죠. 증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이외에도 다른 매체에서도 그 신군부가 썼던 포탄 문서, 그 포탄을 얼마나 썼는지 신군부의 문서가 남아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발견돼서 또 보도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시민들을 향해서 크레모아를 쐈다는 것도 나왔죠. 충격적이지만, 예.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온 시기가 8월인데 이때 채널A는 뭘 했느냐? 전두환 씨 측의 인터뷰를 이틀에 한 번씩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충격적인 발언들, 뭐 이게 인터뷰 내용이 이런 겁니다. 광주 사태는 엄연한 무력 폭동이다. 광주 사태에서 학살자라는 누명을 우리는 확실히 벗었다. 이런 노골적인 전두환 씨, 이건 사실 방송에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전두환 씨 측의 인터뷰가 이틀에 한 번꼴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예전에 비해서 많이 얌전해졌다고 하지만은 네. 채널A는 좀 이상한 방식을 쓴 거죠. 예전에는 패널들이 이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했다면은 전두환 씨 측의 반론권을 표방해서 직접 전두환 씨 측의 입을 통해서 그냥 보도하는 것처럼 자기네들은 기계적 중립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채널A가 이거를 왜 내보냈냐면 그냥 내보낸 건 아니고 그때 8월 달에 쏟아지고 있었던 여러 신군부의 그 폭력적인 진압, 살인적인 진압을 얘기를 하면서 전두환 씨 측은 이랬다 하면서 반론권 형태로. 아무거나 다 반론이면은 다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이거예요, 딱.
문제인 아니, 거예요.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이고 객관적인 것은 그러니까 객관성을 담보해야지 공정성이라는 그 핑계를 대면서 하나도 공정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공정하다는 것에 대한 그 어떤 함정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쪽 저쪽 얘기를 다 들어줘야 공정하다? 그게 아니고 진실을 전하는 게 공정한 그렇죠.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을 자꾸 저렇게 왜곡하는 정신이 나간 사람 이야기를 자꾸 방송이 그냥 버젓이 틀어주는 거는 공정성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진짜 범죄행위에 동조하는 거지 저거는. 아, 열받아.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채널A는 그래서 사실 이거는 관계적 징계 같은 게 나와야 돼요. 방심위에서. 그러니까요. 아이 이놈의 심의는 언제 또 정말 갑갑한 심의가 것입니다. 올해 내내 심의가 이렇게 멈춰 있으니까 올해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은데 아 너무 열받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결국에는 뭐 종편이 빈도가 줄었을 뿐 여전히 그 수위 자체는 사실 변한 게 없다. 빈도가 줄어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일정 정도의 뭐라고 할까요? 발전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런 심각한 행태는 사라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제가 볼 땐 사실 작년에 이제 그 종편 재승인 난리를 겪으면서 자신들도 종편 3사도 약간은 위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특히 TV조선은 많이 위축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MBN하고 채널A가 지적돼 있죠. TV조선은 거의 없고요. 없어요. 채널A하고 MBN인데 이제 마치 나는 요즘 위험하니까 네가 내 일을 해줘 이렇게 마치 메시지를 준 것 같이 자기들끼리 특히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채널A 왜냐면 MBN은 또 오래 걸려 있기 때문에 채널A가 센 거는 제일 많이 한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MBN은 설마 나는 이제 사실 벌점이 많지 않거든요. MBN이 그러니까 설마 내가 걸리겠어 하고 그냥 툭툭 저렇게 그러니까 부주의하게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이 광주에 대한 그 폄훼 이런 것은 여전히 벌어지고 있고 사실 처음에 제가 올해 이 프로젝트에서 다른 해와 다르게 주제를 넣었던 건 아까 말한 지역 감정 조장이거든요. 사실상의 호남비야. 근데 이게 특히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때 당시가. 그러니까 5.18 고즈음이 이제 선거 시기 올해는 선거였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일만 벌어지면 이것이 호남 민심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자기들 맘대로 여기다 갖다 놨다 저기다 갖다 놨다 막 얘기를 하고 사건만 벌어지면 이게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냐 안철수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냐 이거를 계속 토론을 하는데 정작 호남 민심 그 자체 호남 민심을 너무 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남 시민들을 사실상 거의 바보처럼 그려놓는 것이 국민의당과 민주당의 어떤 그 대선에서의 그 어떤 권력 싸움, 표 싸움에서 호남은 거의 놀이개거리로 이렇게 다뤄지는 거죠. 그런 행태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그게 5.18 자체보다 지역 감정을 유발하고 조장하고 우롱하는 그런 태도가 이번 선거 시기에 그 대선 시기에 굉장히 여러 건이 발견이 되어서 그런 것들이 더 불쾌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일배. 네, 마지막으로 일배 사실 일배 얘기를 그렇게 우리가 그동안 차일피일 미뤄온 것이 이걸 굳이 해야 되느냐. 이런 저급하고 종편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건데 저희가 꺼리다가 간단하게라도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종편, 일배, 지만원. 그러니까 지만원은 사실 제가 대표적으로 언급해드린 거고 지만원 등의 극우 인터넷 매체 있죠. 지만원 씨가 하는 시스템 클럽, 미디어팬, 뉴스타운 이런 매체들 아시죠? 이런 인터넷 극우 매체 그리고 일배, 종편이 일종의 삼각편대를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컨텐츠가 돌고 돌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 또는 그 확대 재생산을 이 셋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보면은 일배를 저희가 모니터한 결과 재밌는 것이 저희가 2017년 3월부터 9월까지 일베 게시판에 올라온 5.18 게시물들 그런 것들을 모니터를 했는데 일단 그 한 5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5.18 또는 민주화 운동으로 검색되는 게시물이 총 263개였습니다. 근데 이 중에 무려 170개, 65%가 최상위 추천수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최상위 추천수란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올리는 게시물 중에 말 그대로 일간 베스트 해가지고 이제 따로 이렇게 명예의 전당처럼 보관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5.18 게시물 중에 65%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베 유저들이 5.18 게시물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관심을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 게시물들의 상당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만원의 시스템 클럽, 뉴스타운, 미디어팬
이런 극우 인터넷 매체의 보도 또는 주장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라는 겁니다. 네. 그 빈도가 그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게시물 중에 263개의 5.18 일베 게시물 중에 다른 매체 또는 다른 블로그에 직접 인용을 한 게 한 39건 정도 있어요. 네. 이 중에 절반 이상인 15건이 지만원의 시스템 클럽 극우 매체 뉴스타운을 직접 가져온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상당히 비중이 높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확대 재생산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뭐냐면은 탈북한 인민군 상장 박승원이 광수다. 이게 뭔지 아시죠? 광수가 종편이 지금은 잘 안 하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늘 주장하던 인민군인데 광주 시민으로 위장을 해서 폭동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을 광수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것이 탈북한 인민군 상장 박승원이라는 북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광주에 침투한 광수다. 네. 이런 주장. 5.18 유공자들의 요지경. 국가가 아닌 광주시만 인정하면은 5.18 유공자가 된다. 뭐 이런 허위 사실. 5.18은 김정일과 김대중이 일으킨 적화통일의 폭동.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고시를 준비하고 공무원을 준비해도 계속 떨어지는 이유는 5.18 유공자들 때문이다. 저게 제일 나쁘다고 생각해. 이런 주장들입니다. 근데 저런 게 사람들이 믿어요? 믿어요. 일베뿐만 그러니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취업 이게 금수저, 은수저 이런 거 되게 그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지금 노이로제가 온 국민에게 있는 거죠.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근데 뭔가 공평하지 못하게 어떤 방식으로든 누가 내 노력과 상관없이 되는 것에 대한 이 트라우마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걸 건드리는 주제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5.18 유가족들이 뭔가 특혜를 받고 있어라는 그러니까 이게 세월호랑 똑같잖아요. 세월호 때도 그 자녀 특례 입학 그게 진짜 특혜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건드려 주어서 굉장히 사람의 악한 마음을 툭 쳐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래서 저는 저거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사람을 이렇게 그 부정적인 생각을 딱 갖게 하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식이다. 그러니까 일베가 굉장히 정치적인 전략이 있어요. 네네. 일베가 작년까지만 이게 종편이 똑같은데 정말 종편이 일베랑 이 구구시 인터넷 매체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작년에는 그 광수 인민군 개입설에 대해서 상당히 종편이고 뭐고 다들 거기에 힘을 썼다면 올해 저희가 모니터한 결과 일베가 힘쓰는 게 바로 뭐냐면은 5.18 유공자 특혜설이에요. 네. 네.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이건 사실과 완전히 다르죠. 정말 수많은 국가 유공자가 있습니다. 수많은 국가 유공자 중에 5.18 유공자의 비율이 1%가 안 돼요.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뭐 자녀들이 무조건 대학을 간다. 이 일베에 올라오는 지만원 씨나 뉴스타운이 올리는 그런 게시물들이 뭐 무조건 대학을 간다. 뭐 공무원의 일정 비율을 무조건 뽑게 돼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많은데 공무원 뽑을 때 가산점은 들어가요. 근데 5.18 유공자만 그런 가산점을 받는 게 아니라 모든 국가 유공자 자녀들이 다 받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5.18 유공자만 받는 것처럼 왜곡을 하고 막 일정 부분은 무조건 뽑히는 것처럼 심지어 대학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이 허위 사실을.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일베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지만원의 시스템 클럽 일베까지 왔죠. 올해 종편 제가 아까 빠뜨린 내용 중에 하나가 일례로 채널A에서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아시죠? 이분이 채널A에서 채널A 개건 기자 그 팻말을 달고 네임 슈퍼를 달고 이 배지를 달고 나왔어요.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채널A 개건 기자라는 배지를 달고 뭐라고 했느냐? 5.18 지금 정부가 5.18 진상규명 다시 한다? 해라. 다 좋은데 5.18 유공자 명단 깔아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게 뭐예요? 5.18 유공자의 의혹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근거는 말을 안 해요. 그냥 깔아 이거야. 그러면 다른 국가 유공자는 왜 안 깝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오는 겁니다. 이렇게 인터넷 매체, 극우 인터넷 매체 일베 그리고 종편까지 이렇게 계속 돌고 도는 거, 학대 재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허위 사실들이 여전히 유포되는 창구가 막 일베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일베까지 그 인터넷에서 지들끼리 노는 거니까 그렇다 치는데 이게 이제 종편이라는 공공재로 넘어오는 순간 이거는 국가기관의 개입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네. 예.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5.18 재단과 함께했던 사업의 결과가 이런 정도로 저희가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튼 일베를 모니터링 한 거는 어떻게 보면 있어요. 덤으로 해드린 거거든요. 저희 프로젝트에는 종편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종편이 이제 제 생각보다 결과가 좀 이렇게 센 게 없어서 그리고 그때 하필 이 저게 막 언론에 사실은 일베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 5.18 유공자 특혜설 이게
굉장히 많이 돌고 있었어요, 인터넷에. 그래서 제가 이것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보수 매체를 다 모니터해봐라. 그래서 먼저 시장 조사를 했는데 보수 매체에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걸 조중동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보수 매체에도 이 얘기가 안 나오고 아니 조중동이 아니고요. 아예 그 우익 매체들 있잖아요. 예, 극우 인터넷 매체조차도 이게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 나오나 일베를 들어가서 뒤져보자라고 해서 일베에서 했더니 아까 말한 지만원이나 뭐 이런 그쪽 그 뉴스타운 이런 데서 잘 모르시는 그러니까 정말 이름이 안 알려져 이게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걸 알았고 그런데 이게 막 피켓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카드뉴스처럼 이렇게 진짜로 만들어서 카드뉴스까지 만들어서 배포했더라고. 막 배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나름 파급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북한군 그 설보다 사실은 사람들한테는 더 자극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어서 잘 모니터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게 SNS에서도 지금도 SNS에 심심찮게 나와요. 이런 얘기가. 그래서 보시면은 확실하게 대응을 해주셔야 돼요. 아니 이런 바보도 이러고 지나가시면 안 되고 심지어 지만원 씨 아까 시스템클럽의 지만원 씨는 지금 그 내용 때문에 심지어는 지금 소송을 걸려가지고 지금 재판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허위 사실 심지어는 재판부가 몇 번이고 허위 사실로 판명한 겁니다. 그 5.18 유공자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대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이 일베 내용들은 종편은 그렇진 않은데 일베 내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게시물의 어떤 언어의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예, 저희가 그나마 그 중에서 좀 저희가 방송으로 할 수 있는 것만 전달을 해드린 거고 뭐 일베는 워낙 근데 잘 아시잖아요. 예,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전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해드린 건 그나마 정제된 것이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정도에서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오늘 뭐 좀 나쁜 사람들을 이야기를 많이 했네요. 그렇죠? 나쁜 소식을 주로 다 하긴 저희 방송이 좀 그래. 좀 별로 좋은 소식은 없고 1년 정말 한 달에 딱 한 번 좋은 보도 시상식 요것만 얘기할 때만 좀 반짝 좋은 소식이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유난히 좀 나쁜 소식이 많았던 하루입니다.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대댓글 시간으로 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그 털만 나뉜 뉴스 때문에 저희끼리 갑론을박을 주고받았더니 무려 3분이 난리가 났네요. 털과 관련해서 손석희님 털신 털방 털종 김어준님이 그렇다면 저는 털신의 한표 이거 뭡니까? 감사합니다. 저희의 드립을 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고 한 분이 제가 댓글을 달았는데요. 저희가 그 지적했던,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별명을 붙였던 뭐 정말 털신을 올려놓으셨네. 너무 웃기다.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레기, 저희가 하는 기레기에 대해서 그 표현에 대해서 이제 자칫 이게 혐오 표현으로 너무 일상화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레기가 실제로 있는 것은 그러니까 요즘 기자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 중에 기레기라는 표현을 들어도 충분한 사람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기레기라는 표현은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혐오 사상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쓰인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코너명으로 기레기라는 코너명으로 사용하고 시상까지 기레기로 하면서 너무 편하게 쓰는 것이 마음이 좀 아프다. 언젠가는 이 표현이 너무 쉽게 받아들여질 것 같은 시기가 올까 조금은 두렵습니다 하셨는데요.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쉽게 받아들여진 시기는 이미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레기라는 표현은 사실 세월호가 만들어낸 신조어죠. 그런데 그런 말을 들어도 싸다고 생각될 정도로 당시에 우리 언론이 총체적으로 굉장히 잘못한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쓰레기라는 표현 저는 기레기 말고요. 그냥 사람을 쓰레기라고 말하는 그 표현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경멸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여기 댓글에 쓴 것처럼 기레기라는 말 자체가 아직은 혐오 표현이라고는 생각을 저는 하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유는 아마 제가 기자가 아니라서일 거예요. 근데 많은 기자분들은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불편해 하시거든요. 자칫 내가 기레기가 될 수 있다는 이 불안감이 있는 건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기레기라는 말보다 뭐 사이비 기자라고 말해도 좋고 어떤 이유에서든 엉터리 기자든 뭐 무슨 기자든 간에 이런 것을
감시하는 눈과 그것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비판 이런 것들을 기자들이 인식을 해야 기자가 그냥 돈 월급 많이 받고 파워 가지고 있는 그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기자가 아니고 내가 그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힘, 펜의 힘을 제대로 쓰고 굉장히 그게 얼마나 무서운 힘인지를 인식하고 가야 된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약간은 지적이 더 여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의식은 굉장히 공유했고요. 코너명은 조금 더 고민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이름을 만들어야겠네요. 그 기레기를 대신할 수 있는 표현. 예. 뭐 기기꾼 어떠세요? 사기꾼 말고. 아니야. 아니야. 자, 댓글 우리 아하님. 일요일날 밤, 그러니까 일요일로 넘어가는 밤 12시 23분에 바로 들으셨나봐요. 엔지컷을 나오자마자. 그래서 그걸 또 들으시고 털장갑을 올려주시면서 너무 귀엽네요. 네, 발열털신 마음에 드는데요. 네. 그리고 우리 늘 아낌없는 애정과 충고를 보내주시는 우리 트러스트 노어님. 영상을 보니 우리 영상 그 시즌2 나갔죠. 네. 종편 때지. 영상을 보니 처장님 충분히 건강하다는 한의사님의 건강 기준이 너무 낮습니다. 이런 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시즌2 종편 때지 시즌2 음성 버전이 그 방송 내용을 처음에 듣고 계속 설명을 듣다 보면 까먹는다 이런 또 걱정을 전해주셨고 저희가 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트러스트 노원님은 털을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털털털 더러워요. 네. 털털털이 아니고 들겠는데 이정희 PD. 그렇다니까. 털털털 말고 탈탈탈 털어달라고. 아니 그러면 김어준 씨는 뭐야? 그렇게 털털털로 모든 것을 승부하고 있는데.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소개해드릴게요. 믿을 건 당신뿐님. 밀원년 탈곡기로만 KBS 새노조 파업 소식을 듣고 있는데 유튜브에 새노조 채널이 있더라고요. 노조원분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 유튜브 채널을 국민들에게 좀 더 중계, 보고 또는 리포팅 이런 포맷으로 해서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안타까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에게 또 한마디 던지셨어요. 감사원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알고 제대로 해라. 네, 역시 KBS 노조를 본부 노조를 또 응원해주시는 댓글이었습니다. KBS 조합원, 그러니까 본부 노조의 어떤 기사, 파업 뉴스, 유튜브 영상 이런 게 조합원들끼리만 보는 건 아니고요. 대중에 공개돼 있고 보도 목적으로 하는 거긴 한데 아무래도 덜 알려져 있죠. 이제 조합원 여러분들이 바쁘다 보니까 홍보에는 여력을 좀 못 쓰고 있는데 저희가 이거 저희도 사실 늘 고민하고 있는 바긴 합니다. 조합원 여러분들과 함께. 그래서 조합원 여러분들께 이런 의견이 있다는 걸 전달해 드리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민원년 미디어 탈곡기 여전히 길죠. 지금도. 오늘도 길어요. 네. 민원년 미디어 탈곡기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내일은 배나은 활동가와 함께 같이 재미있게 털어보겠습니다. 민원년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년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년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년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년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